다양한 길로 뻗어나간 건축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재 인터뷰 시즌2 그 마지막 에피소드로 오늘 모실 게스트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배영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서재 인터뷰 2에서 총괄 디렉터이자 진행을 맡고 있는 이은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획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황 토크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연말에 긴 출장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이제 잘 다녀오셨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출장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10월 달에 유럽 한번 갔었고 11월 달에 미국 갔는데 우선 미국은 이제 시카고, 뉴욕에 이제 강연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미국 뭐 대학에서 강연을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한 게 그 강연의 호스트 주관이 그 국제 교류재단 우리나라에 그걸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아는데 그게 외교부 산하에 한국을 이제 널리 이렇게 그 알리는 그런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는 데가 코리아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초청보다도 아주 대접이 너무너무 대학에서 후에 미국의 대학.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 그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라고 하는 데에서 초청을 했고 뉴욕에서는 그 저기 뉴욕 NYU에 있는 그 IFA라는 사실은 미술 쪽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 뉴욕 일대 이제 건축학과 대학원 뭐 그다음 모마도 가고 뭐 이래갖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후원자잖아요. 네.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그 대학들에서 굉장히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 분야가 국제교류재단이 이렇게 지원할 만한 굉장히 좋은 분야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풍부하고 중요한 이슈들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미국 출장에서 이제 했죠.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가능성을 여는 그런 출장이었어요. 의미 있는 출장이었네요, 엄청. 네, 그리고 유럽 출장은 이제 영국하고 런던하고 비엔나를 갔고, 베니스 비엔날레 보러 갔었고, 요번에 이제 잘하는 그 정다영 선생과 CAC라는 그 건축 큐레이팅 그룹이 한국관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제자들도 거기 있고, 그 그룹 안에. 그래서 이제 한국관을 꼭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국관 보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전시 보고 런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근데 플로리안 베이글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작고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한국 프로젝트를 한국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 아카이브. 그래서 목천건축 아카이브에 이렇게 기증하기로 돼서 그걸 협의하러 런던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잘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엔나에서는 숭여상 건축가의 그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크가 있어갖고 그렇게 아주 바쁜 마지막 그 전임 교수로서의 한국에서 전임 교수로서 학기였어요.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에 앞서서 카메라 향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올해 30년이에요. 30년을 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가르쳤고, 전공 분야는 이제 건축을 학부 여러분들처럼 건축 공부를 했지만 설계 쪽으로 안 가고 이제 학자의 길을 갔어요. 역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오늘 얘기 나오겠지만 뭐 비평가로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그 큐레이팅 분야
뭐랄까 기획자, 전시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평가로서도 새해부터 축하드릴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들여서 써온 책이 출간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건축 넘어 비평 넘어 책 출간을 먼저 그래서 축하드려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네. 근데 한 2, 3주 전에 건축 너무 비평나무라는 저의 신간이 나왔는데 지난 20년간 약간 역사가로 이렇게 뭐 훈련을 하고 그런 이제 학자로서 기반을 갖고 한 20년 전부터 특히 한국 현대 건축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보다 훨씬 원고를 많이 썼지만 어떤 책의 흐름과 그냥 원고의 성격들을 조금 약간 일관되게 편집해서 이 책을 이렇게 낸 거예요. 인터뷰의 첫 번째 주제는 교수님이랑 건축이라는 분야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처음 접하게 되신 그 계기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 천재 그런 뭐 누구나 다 어렸을 때 듣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머니도 미술을 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는데 어떤 미술적 재능을 살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안정된 직업 분야가 건축이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집을 줬어요. 주택에서. 그래서 한 10년간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 집을 설계했을 때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설계사무소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에서 뭐 모형과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게 이렇게 모아져서 그리고 건축가가 잘 안 되면 조경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다음 질문으로 건축을 배우던 그 시절에 지금의 교수님을 만들 수 있었던 고민이나 아니면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여기 책에 쓰여지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연하게 건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도 하고 그러면 재밌는데 잘하고 싶고 그런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건축에 대한 어떤 갈망이 젊은 시절에 가장 큰 동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내가 건축 공부하고 싶으면 찾아가서 보고 네, 건물들도 진짜 좋고 도시도 아주 다이내믹하고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 어떤 건물 보러 가서 또 답사 같이 해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갖고 그런 부족함 그걸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젊었을 때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슈예요. 다음 질문과도 이어지는 답변인 것 같긴 한데요. 건축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계기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어떤 손재주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설계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지적으로 뭐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논리가 있고 그게 습득이 돼야지 내가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 그거를. 모든 활동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싫어하지. 너무 비평가하고 그리고 너무 질문이 많고 그런 건데 그런 성격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 이론이 관심이 가기도 했고 나는 건축가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 뭐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나이쯤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건축 비평을 접하셨을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건축 비평이라는 분야가 익숙한 분야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공간을 글로 적어가면서 겪었던 고난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도 익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건축 비평이라는 게 그냥 뭐 미술 비평이 있고 문학 비평이 있고 그러니까 건축에도 뭐 있겠지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슈는 건축은 어쨌거나 이렇게 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이고 사물이고 공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붙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떤 평범한 사물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말을 붙인다라는 것은 생각하면 뭐 컵이 뭐 동그랗다 뭐 무슨 하얗다 뭐 근데 그게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게 하고 뭐 의미가 있고 그러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문제가 있고 한국 현대 건축 비평이 어려운 이유는 앞서 해놓은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의 한국 현대사의 여러 가지 굴곡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건축도 별로 없고 좋은 건축도 별로 없고 건축에 대한 글은 더욱더 없고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글들이 있고 이슈가 있고 공부한 내용을 기대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졌어. 이런 건축가들의 성격이 달라졌어. 그럼 거기에 이제 응대하려면 어떤 역사의 흐름 안에 이게 내 위치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기반이 돼서 또 새로운 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기반이 너무 약했던 거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지. 한국은 매우 여태까지 다이내믹해서 그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바뀌어서 저의 이런 책들도 바로 그런 20년의 세월 동안에 한국 현대건축을 바라보고 글을 쓰는 어떤 입장과 태도가 이렇게 쭉 진화해오는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잘 이겨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평이라는 건 이렇게 보통은 잡지사 같은 데서 어떤 건축가를 다루는 뭐 어떤 특집이 있어. 그러면 그분의 작품에 대한 뭐 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젊은 학교 우리나라에 유학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요청이 오면 많은 경우에 거절을 했어요. 처음 보는 건축가, 처음 보는 건물에 내가 가갖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그리고 실제도 응할 때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책에도 있는데 2007년에 감각의 단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숭여상 살아있는 사람의 건축에 대한 일종의 작가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 내가 한국 현대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거지. 이렇게 실제로 꽤 두꺼운 책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나올 차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양에서 공부했던 그런 이론과 입장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한국 현대 건축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파사드라는 개념이 있어. 수백 년간 서양 건축의 전통. 그래서 인면이 있는데 서양 건축에서는 그 인면이 그 건물 내보이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파사드라는 게 얼굴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그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러면 내면을 알 수 있는 어떤 면이지, 그게 인면이. 네. 근데 한국 현대 건축가들은 그 파사드 개념을 갖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양의 파사드는 이러는데 한국의 그 인면을 보니까 달라. 어떻게 다르지? 왜 다르지? 그러면 그 인면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다가 보면, 서사를 만들다가 보니까 괜찮은 글이 나온 거야. 읽을만 해. 그러면 읽는 사람이 건축에 대해 생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차이를 내가 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비평의 방법. 여러분들도 뭐 건물 보러 갔을 때 무슨 생각이 있어야지 그 건물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개념이, 어떤 기준이, 건물을 뭘 갖고 한번 보는 거야. 그게 있어야지 건물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좋은 건 물론 이제 감흥이, 이제 어떤 건물은 아무것도 몰라도 다 이렇게 감동이 오고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서도 그거를 지식으로 이렇게 소화하려면 이런 과정이 누구든지 필요한 거죠. 콘텐츠의 시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콘텐츠의 시대에서 건축이 약간 이미지 중심으로 소비되는 요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 교수님의 견해가 조금 궁금한데요. 그 현상은 그냥 필연적인 현상 같아요. 그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이 시대의 문화 양식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글을 쓰든 뭐 설계를 하든 전시 기획을 하든 간에 그 현상을 이제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지. 창작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이미지로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그냥 그걸 보니까 뭐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거지만, 그 창작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지금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로서의 훈련이라든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긴 글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긴 글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그런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얇아지는, 그리고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문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런 글 쓸 줄 아는 훈련, 설계를 할 줄 아는 훈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뭐 이런 책을 쓰다가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애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그건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의 어떤 성격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좋아해야지 그걸 이렇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더 알고 싶어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얇은 문화라는 것이, 나는 비판을 하자면 가장 문제가 거기에는 애정이 생길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게 소비가 되고, 그때 그냥 약간 재밌고 즐겁고 이거지만서도 그거를 알고 싶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동기는 애정이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출간되신 책에 관한 질문들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부터 현재의 건축까지 세대를 모두 다룬 이 스펙트럼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세대 통합적인 접근을 택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세대 통합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자평하면.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가령 맨 마지막 장이 발해라는 응,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요즘 젊은 건축가한테 물어보면 발해만 하더라도 기성.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서도 그분들이 꽤 이제 사무실 연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즘 얘기한 젊은 건축가 딱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의 내용을 보면 주로 사실은 제 세대가 주예요. 저보다 조금 위의 세대에서부터 내 또래가.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나도 스스로 더 확장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 또래하고 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축가들이 내 세대고 그 세대들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한국에서 주로 활동했다. 한국 현대 건축에 대한 거니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건축의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집을 지을 기회가 꽤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오면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기회도 많아. 나는 저 비평가로서 활동하고 그분들은 건축가로 해서 그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조금 더 폭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이 조건도 다르고 이슈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장들에 보면 발해라든지 세대는 나하고 비슷한 조남모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관심의 영역과 작업의 방식, 방향이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기후변화 시대, 그 다음에 저성장의 시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넓은 세대를 아우르고는 했어요. 이슈 자체를 김수근의 시대에서부터 지금 시대까지 나도 변했고 건축 이슈도 변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으고는 싶었고 그렇게 편집이 된 책이에요. 그런 건축 흐름을 세대별로 다시 이제 읽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서 그리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인구가 늘면 이렇게 공간이 더 필요해. 집을 많이 지어야 돼. 그런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저성장으로 확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던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포스트 모던으로 확 넘어가고 그런 거에서 건축이 해야 되는 역할, 건축이 처해야 있는 어떤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건축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사회적 여건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축에 대한 사회적 전체적인 이해도가 훨씬 높지. 예전에 건축을 무슨 기술자, 건축가 기술자 취급하고 네. 그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좋은 그리고 집을 지었을 때 조건들이 또 좋아. 인식도 좋아졌으니까. 하지만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큰 집을 지을 기회들, 그 다음에 인구가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가가 뭘 하는가. 나는 이제 여전히 건축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어려운 훈련들이 이 시대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 건축계 전체적으로 다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찾아나가는 게 이제 지금 이 시대 과제인 거죠. 제목 그대로 건축 너머 비평 너머에서 발견하신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성격은 이제 그동안 썼던 글들 물론 몇 개 글은 새로 쓰고 다 이제 다시 좀 윤문하고 편집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글로 남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는 거하고 그게 이렇게 글로 남는 거하고는 다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단발적이고 얇게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시대에서 왜 이렇게 사유가 중요한 건지, 긴 호흡의 글을 여전히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건축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이렇게 글로 남길 수가 있어서, 그게 내 성리의 사랑과 애정을 이 건축을 논하면서 얘기하기는 내가 그 전에 그런 표현을 안 썼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쓰면서 굉장히 편하게 사랑이라는 말을 건축에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나한테는 이제 되게 새로웠었어. 그게 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읽어보신 분들한테 달려있는데, 왜 건축하냐 했을 때 애정과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 책의 큰 성과예요. 애정의 비평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받았던 질문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학생들이 건축을 말하거나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건축을 말하려는 학생들이 생각해봐야 할 태도를 뽑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일단 솔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솔직하다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지?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이게 이런 거다라고 정리가 되더라도 그걸 글로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글을 쓰고 자기 표현하고 싶으면 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글쓰기 훈련. 근데 요즘은 그런 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모든 게 짧으니까 이렇게 긴 흐름으로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왜 글쓰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코멘트 받고 주어 수로의 일치와 비문과 논리의 흐름과 뭐 전개와 왜 문예 창작과에서 다 공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과학적 글쓰기.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이제 적어지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그거는 그리고 나서 좀 익히면 아주 즐겁죠. 그럼 책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 열린 사회 이후, 그러니까 1980년대를 체험, 파편, 언어의 관계가 건축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정리해 두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인 2020년대 한국 건축 담론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 그거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기후변화 시대에서 뭐 교훈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태학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저기 뭐 브라질에 있는 그 숲이 우리하고 뭐 저 멀리 있는데 무슨 상관이, 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노랗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지만 뭐 이게 지금 세상을 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송들이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이 그런 거고, 뭐 AI가 더욱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게 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고 뭐 뭔가 어떤 창작 행위를 할 것인가가 요즘에 내 생각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계로서
건축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어떤 건물의 어떤 한 재료를 보고 어떤 요소를 봤을 때 저게 저 창문이 어떻게 해서 저 재료가 있어 창문의 모양이 저렇고 건물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지를 그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공부하고 글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책에서 건축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건축을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 이제 기계로 봐야 한다는 말씀하신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영하는 건축과 작동하는 건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태도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대의 거울이다라고 하면 말이 멋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디어는 그 거울이냐 등불이냐 이런 데 있어요. 그건 문학 평론에서 유명한 책의 그 제목이에요. 미러, 램프. 미러는 이제 거울이니까 이렇게 뭔가 반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여전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뭘 보면 그게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고 내가 읽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재현이라고 하고 거울이지만 근데 건축을 재현으로만 보면 그 놓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표상으로만 보면 그거는 이렇게 등불이다. 그리고 뭐 그게 기계라고 등불은 이렇게 작동하는 기계잖아요. 그리고 기계는 이 세상의 일부이고 뭐 사진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저 기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건축가 같으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건물의 어떤 뭐 사용자들의 뭐 생활 방식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라기보다 사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선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의미 있는 어떤 설계의 차이가 있을 건지를 실현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어떤 그걸 뭐 기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거 다 은유적인 거잖아요. 네. 메타포예요. 미러, 램프, 머신. 다 은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픽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메타포다, 서사다라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세상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면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들 그런 어떤 서사와 메타포의 힘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건축에서도. 저희 이제 비평가 배영민에 대해서 다루는 에피소드 1편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음 편은 큐레이터 배영민에 관한 질문들로 이어지겠습니다.